예, 국방연구원의 노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전통 깊은 함성 토론에서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도 많이 뒤에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상당히 많은 다수의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뜻깊은 함성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대주제가 현재의 해양 안보 환경 평가와 한국 해군력의 발전 방향입니다. 대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안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군력 발전 방향이라고 하면 흔히 해군의 무기 체계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조금 더 광범위하게 수제를 넓혀가지고 해군의 해양 협력 문제 또 민관의 협력 문제 이렇게 폭넓게 우리가 자원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날일 것이고 또 특별히 오늘 해군 사령관이 여기 나와 계시고 또 일본에서도 발표가 있어가지고 일본과 미국의 시각에서의 해양 안보 환경 평가와 이 동아시아에서의 협력 관계 이런 문제까지 다루는 아주 포괄적인 아마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5개의 주제로 오늘의 주제를 나눠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파트를 둘로 나눠가지고 2개의 주제를 먼저 발표를 하고 4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그리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3개의 발표를 연이어 듣고 다시 토론자 6분을 모셔서 토론을 하고 또 간간 사이에 플로어에서도 질문이나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토론을 두 사람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속해가지고 두 분이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의 토론의 주제는 하나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 한국 해군 전력 발전 방안을 부영 박사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앞에 전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력을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상 국방연구원의 국방전략연구실장을 부영 박사께서는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제를 발표하실 박창희 교수께서는 국방대학교의 군사전략학과 교수로 현재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4분 토론자들은 토론을 할 때 그때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먼저 부용 박사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 정도의 두 분이 각각 발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부용 박사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북한 비대칭 위협 대비 한국 해군의 발전 방안입니다. 2010년 현재 한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핵을 포함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입니다. 북한 핵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대칭 위협의 시너지가 발생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의 위협이 점점 가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해군의 역할, 비대칭 위협, 핵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과 해군, 이 역할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이냐. 지금 상황을 판단을 해봤는데 해군이 하고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제 평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고 있죠. 한국 자체의 능력 개발은 주로 힐체인 K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지상군과 공군의 전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군의 역할이 전력 건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의 역할이 축소된 것은 당연한 그런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군이 어떻게 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비핵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역할 공간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해군에 있는 여러 플래너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제거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축소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지상과 공무다툼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해군이 역할을 확장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이게 제 오늘의 주장의 거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게 학술적으로 이걸 먼저 백그라운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하고 앞으로 같이 일하게 김기주 교수가 앉아있는 게 보이는데요. 그 해양 전략을 하셨죠.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하네를 먼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 전략의 주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많죠. 마하네의 그 주장은 해군은 원래 공세적인 전략이다. 공세적으로 해야 된다. 한국 해군이 공세적인 역할을 더 함으로써 이렇게 할 때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핵의 역할 공간을 확대하는 그런 이론적이고 전략적인 이런 공간이 확대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백그라운드죠. 라하니아는 항상 해군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 이런 그런처럼 항상 공격적인 태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또 다른 유명한 해양 전략가 포벳이 있는데 해군은 지상전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중시해야 된다. 지상 목표 타격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을 해서 노력의 통합을 이뤄야 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전과의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해군의 역할을 이렇게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요한 해양 전략가들의 이론적인 토대를 통해서 우리는 해군의 북한의 핵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 공간을 확대할 그런 이론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에 있어서의 그 역할 공간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다음 시간. 그렇다면 이것을 한국의 상황에 있어서 가능할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했는데 한국의 상황에서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한반도를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이렇게 제가 부각시키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게 길쭉하게 우리가 만들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정거리만 된다면 이 해상에서 지상의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게 매우 용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의 역할 공간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이 이미 우리는 구비되어 있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패러다임이 이미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지상군과 해군 공간에 이렇게 도식적으로 역할 분담을 나누지 말자. 전쟁이라는 것이 어디 얼음처럼 이렇게 나눠 짝짝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깍깍 잘라가지고 이것을 지상군 이만큼 가지고 공군 이만큼 가지고 해군 이만큼 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노력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행히도 우리는 매우 원거리 작전 능력이 매우 제한된 북한의 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역할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slide.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상황이 그렇다면 해군력 본질에 있어서 비대칭 위협의 대응에 있어서 좋은 조건이 또 있다. 해군력의 모습과 변이 7가지입니다. 먼저 해군은 분쟁 지역에 있어서 접근해서 타국에 비해서 매우 안전합니다. 공중으로 가는 것도 레이더에 발각되는 위험이 지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해군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안전하기 때문에 좋은 전력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게 독립적인 어떤 기동성을 우수하고 신속한 전개 배치 이런 것이 때문에 기동력이 매우 타국에 비해서 비교해서는
우수한 전력입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그리고 또 장거리로 갈 수 있습니다. 공군과 비교해서 그렇지만 공군보다 굉장히 장거리 장시간 지속작전이 용이한 것이죠. 그리고 3차원적인 그런 방어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양이 많기 때문에 대량으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비대칭 지역에 있어서 어떤 응징공격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이 화력의 양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화력의 인계치를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상에서 좀 해보자. 이것이 해군력에서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군력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 역할 분담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고 전장 환경의 특성상은 그렇고 해군력 자체의 본질상 이렇게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거의 600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아마도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 굉장히 우리가 북한 핵은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제실적으로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초유의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입니다. 해군력의 이점을 활용해서 그럼 어떤 작전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북한 해군을 바다에서만 그냥 묵지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부터 북한 비대칭 위협의 주요 전략적 관점을 향해서 우리가 대량의 어떤 화력의 인계치를 더 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계점을 넘는 이런 보복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북한의 공포를 야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의 지대한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죠. 화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300km 이상 저는 제 생각으로는 한 500km까지도 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300km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에 있어서 지금 500kg, 300km 사거리 때 500kg의 탄도만 탑재할 수 있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화력의 총량을 증대시키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300km로 해놨습니다만 좀 더 많은 양의 탄두를 좀 더 멀리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북한 잠수함 기지. 요새 SLBM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죠. 여기서 예상 침투, 북한이 어느 방향으로 침투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파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SLBM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은밀성 이런 것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특작부대 상기스탄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요새 많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많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유도탄 방어 시스템. 이것은 이지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가지의 전력을 집중해 투자해서 확보하면 우리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가진 것에서 조금 더 못하면 가능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미국에서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더하면 거의 완벽한 시스템이 될 것이고 우리가 북한이 제기한 핵 위협에 대해서 그냥 주눅 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능하고 매니지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저는 이걸 MSS 강화 전략이라고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미사일을 좀 많이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좀 건설하자. 전력을 보강하자. 그래서 이런 전력들을 가까이고 융합을 시켜보자. 요새 융합의 시대인데 이런 것을 하면 얼마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잠수함 전력과 미사일을 좀 결합을 해보면 어떨까? 잠수함 전력과 특수 전력을 결합해서 특수적 지도 마비 작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큰 그런 조율을 잘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음에 중요한 것이 미사일 방어 능력입니다. 저는 이 미사일 방어 능력,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드 배치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근데 이 사드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거는 무기 체계의 하나의 무기 체계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중국이 펼쳐뛰죠. 미국이 한국에 더 안보 공약을 강화했죠. 이런 효과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국제정치학자는 체인링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 어떤 동맹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전략,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드가 된다면 SM수는 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은 정치적인 변수가 많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이 이쪽으로 몰리는보다는 지금 해군 당장 현 시점에서 해군이 할 수 있는 것은 SL3로 가지는 체인링의 효과를 추구하되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웅진보복의 전력을 강화하는 제가 자칫 장려한 MSS 전략 이것을 하는 무기체계를 전력 발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큰 시점에서 해군의 기획과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그런데 해군에 제가 보니까 해군에 너무나 뛰어난 기획과들이 많습니다. 이 전력 소요 창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의 천부적인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 전력 소요는 제가 보기엔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군에서 이 뿐이고 현상을 많이 보고 나는 전력 소요를 제기했을 뿐이고 그 다음은 본인의 업무 역량을 벗어나야 하시죠. 그런데 이 전력 소요가 아무리 휘황찬란하더라도 이것이 예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의 기획가들은 아주 센시한 이런 전력 소요를 창출한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 확보할 것이냐 이 전략을 같이 한 패키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예산을 타서 무기체계가 획득이 되었다면 그것은 또 여러분 해군의 기획가들의 어떤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더 해가지고 이것이 물리적인 하드웨어만 갖고 있다고 전투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작동하는 것 무기체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하나가 부대 구조이고요. 어떻게 싸우는가 하시는 전투 교육인 것이고요. 해군과 공군과의 어떤 역할 분담을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노력의 동안이 아니어서는 아무리 펜시한 소요를 제기하고 그것을 획득하고 하더라도 구현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력의 통합을 한으로 삼으셔서 전투력 발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난 7차 단계를 통해서 이제 선분을 넘어서 선해계로 매진할 것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엊그제 이수용이 중국에까지 가서 이제 핵을 언급을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만 의존해서 북한의 마음을 바꾸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군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이 군사적인 수단, 전쟁하자는 거 아니고요. 과거 레이건이 했던 북미 경쟁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시간을 한국에 편인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를 그죠? 우리가 획득할 무기체계는 굉장히 더 효율적이고 훌륭한 무기체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생법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미 경쟁을 통해서 북한의 생법을 바꾸는 이런 주장은 굉장히 저 사람은 정말 국가경영관이라서 정말 위험한 생각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 시점을 생각을 해보고 냉철히 판단해 보신다면 우리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정책 패키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언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통상 해군력 발전 방향 하면은 북한의 해상 위협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논문의 패턴인데 우리 박사는 이제 가장 최근에 떠오르는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해군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논리를 갖춰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토론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연이어서 시간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다시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 발전 그리고 관련된 지역 해양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박창희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국방대 박창희 교수입니다.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항상 토론회 발표에 기회를 주신 해군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중국의 해군력 발전과 지역 해양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중국은 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의 해양 중심의 전략은 무엇이고,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국의 해양 분리는 지역 공동 번영에 귀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 될 것인가, 그리고 지역 국가들의 해양 협력 증진을 더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중국이 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본다면 아마 그 문제는 1890년대 마한의 주장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해양 중심의 국가 전략을 통해서 강대국을 구성하겠다는 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대륙 중심의 국가 전략을 해양 중심의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게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오네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그 해양 중심의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중국이 해양 중심의 국가 전략을 지금 추구하기 시작했지만 전통적으로 중국은 대륙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중국이 해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적은 아마 그 명나라 때 정화항대의 원정이었고, 그 원정은 1405년부터 1433년까지 그 진행됐지만 30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국은 해양으로 진출하지 못했는데 현대 그 중국이 그 건국이 되고 나서도 그 마오쩌둥 시대 중국은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인민전쟁 전략, 즉 만일 적이 공격해 오면은 해양을 포기하고 거의 포기하고 그 이 대륙에서 결전을 치르는 그 지구전 전략을 추구하는 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해양에 대해서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에 해저에서 소규칙을 기술이 도입되는 그런 것과 맞물려가지고 해양 자원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비롯된 걸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1974년 서사본부에서 남베트남 해군하고 충돌이 있었고요. 1988년에 남사본부에서 베트남 해군하고의 충돌을 거쳐서 현재 이 남사본부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후반에 그 해양 전략을 과거 인민전쟁 전략 하에서의 그 연안남에서 근해방으로 전환을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양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까지는 사실 중국이 해양 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련과 러시아로부터의 그 위협. 비록 소련이 공격했지만 러시아와의 그 관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해양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륙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러시아, 중앙아시아 3개국,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 이런 국가들하고 내륙 국경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양으로 진출할 그런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 또 해군력도 미약했습니다. 사실 1985년까지 인전쟁 전략을 모색했기 때문에 해군력 발전은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중국의 해양 중심의 국가 전략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마하리 해양력의 3요소로 제기하고 있는 해운력, 그 다음 세 번째가 해외 기지입니다. 요 기지 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 발전 전략과 연계시킬 건지, 이게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세기까지는 해양 진출에 크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다가 21세기에 본격적으로 해양 중심의 국가 전략이 추가됩니다. 그것은 2012년 11월에 있었던 제18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해양 중심의 전략을 채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전부터 그런 그 기미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주 얘기하는 핵심 이익이죠. 핵심 이익이라는 것이 2009년 이전까지는 대만, 그다음 그 티베트, 신장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2009년부터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까지도 핵심 이익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하고 2010년에는 이제 그 중국 고위 관료도 마찬가지 그 핵심 이익으로 발언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진핑의 발언이라든가 국방 백서 이런 부분에서 전략이 해양 전략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느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해양 중심의 국가 전략이란 도대체 뭐냐? 이것은 마한의 그 해양 이론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해군력을 구비해서 해양을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양을 지배함으로써 국가 안보 이익과 국가 발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을 지배함으로써 대외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그런 그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이러한 해양 중심의 국가 전략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냐라는 것을 1대1로에서 보겠습니다. 1대1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대 하게 되면은 육상 실크로드 건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1로 하게 되면은 해양 실크로드 건설을 의미합니다. 다음.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이제 그 육상 실크로드죠. 그래서 시안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철도망을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로라는 개념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주요 항구를 연결하는 이 해상 실크로드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빨간색 육상 실크로드는 맥킨더의 지정한 이론을 생각나게 합니다. 맥킨더도 당시에 철도가 등장하니까 해양의 시대보다 이제 유지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러시아의 부상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심장 부위로 허틀랜드 피어링을 발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중국이 지금 추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해양 실크로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니콜라스 스타이프만이라고 하는 지정학자가 1944년에 발표했던 내일보다 해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을 따라서 이어지는 빅랜드라고 하는 주변부라고 하는 주요 항구를 이용가지고 세력을 확보해야지만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해양 중심 지정학입니다. 중국의 바로 이 두 가지 지정학을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일로라는 개념, 즉 해양 실크로드라는 개념은 바로 중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해양 중심의 전략을 현실화하고 가시화하고 있는 그런 구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제 2012년 1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해양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일로라는 해양 실크로드 개념을 통해서 그런 전략을 구현한다고 한다면, 과연 해군 전략, 그리고 해군력은 어떻게 이것을 뒷받침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군 전략은 중국이 2014년 국방백서에서 과거 1980년대에 제시됐던 근해 방어 전략을 근해 방어 및 원해 호위로 그 개념을 바꿨습니다. 30년 만에 그 전략 개념이 바뀐 거죠. 그럼 이게 뭐냐? 결국 근해 방어 외에 원해 호위라는 그 개념이 추가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중국은 이제 근해에서의 방어만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해안 이익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다고 인식되는 거죠. 따라서 근해를 넘어서 원해로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를 비추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근해 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즉 근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통해서 이 원해로 나가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해군력 건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즉 해군 전략 그리고 그 해양 중심의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해군 전체 무기 체계에서의 현대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이거는 해군에 있다가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잠수함, 수선함, 각 종류별 한점에 현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량을 조정하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신형이 도입되면서 이제 구형을 도태시키는. 그래서 전체적인 수량은 비슷하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세 번째는 무기 체계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활동성 및 통합성을 강화한다. 이것은 현대 정보화된 시대에서의 전쟁을 추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전략적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원거리 투사 능력을 강화한다는 측면. 이와 마찬가지 해양 실권 건설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구체적으로 중국이 가진 해군 전력을 간략하게 제가 언급하면 우선 항모 전력은 현재 나오는 항모 한 척을 봐야 하고 이것은 훈련용으로 계속 사용될 것으로 전문가가 보고 있고 이외에 독자 항모를 한 척 건조 중이지만 2030년에 가면은 최소한 3척 보유할 것으로 즉 상직제 개념을 적용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잠수함 전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구형 잠수함이 시작은 한 척, 그 다음 한급 3척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잠수함 전력이 1990년대 이후에 지금 도입된 신형 전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축함 전력입니다. 처음 미국군이 그 신형 구축함으로 등장했을 때 4,800톤, 4,800톤급이었지만 최근에는 7,000톤급 이상의 대형 이지스 함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다목적 수량함, 약 100만 톤의 그 수량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26척의 그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20척이 신형입니다. 약 한 77%가 신형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이 집계하는 출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위함 전력 마찬가지 총 48척 가운데서 35척이 신형으로 지금 도입되고 있고 여기 기타 순환 가운데 초기화는 2013년부터 15년까지 1,300톤급 장다운을 27척을 도입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그런 대규모 해전에 대비하는 건 아니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비, 그다음 EZ 지역에서의 초계 연안작전에 대비한 그런 용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상에서 제가 중국의 해군력 증강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과연 그러면 중국의 이러한 해군력 증강 또 해양 전략 추구가 지역 안보에 어떠한 그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지금 최근에 이 동아시아에서의 그 해양 안보 상황을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이 세계전략을 추구하면서 그 해군력 증강을 도모를 했고요. 여기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위기가 오는 경우고 그것이 이제 해군 군비 경쟁으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 독일의 동맹 체제에 맞서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와 이 주축국을 맺어가지고 결국 전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련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현재 중국의 해군력 증강 이것은 지역 내 해군 군비 경쟁 관련 그리고 지역 국가들의 불신을 증폭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측면. 거기에 따라서 해양 영토 경쟁이 격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동아시아 역학구도 그리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해군 군비 통제 방안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1922년에 워싱턴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국가들이 함정의 톤수와 그 다음에 수량을 함정에서 합의했죠. 하지만 이 국가들의 조약 위반으로 이게 이제 결국 위협을 했지만 오늘은 지금이 그때보다도 굉장히 감시체제라든가 협력체제, 의사소통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또 국비 통제 방안을 한번 협의해 볼 수 있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자간 해안 안보해석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초국가적 위협에 대비한 영토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전통적 그런 그 안보 문제를 좀 젖혀주고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제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안보 레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아세안의 플러스에서 이걸 만들든 새로 만들든 간에 어떤 국가가 무력을 사용했을 때 다른 국가들이 이거를 비난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 규범을 만드는 거죠. 규범을 만들고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섣불리 무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최소한 그래서 타국으로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면 미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이 단호한 어떤 그런 그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을 수능시키지보다는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에 맞서가지고 대립각을 세울 국가는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또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그 세력을 우리가 해서 맞추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결론은 조금 시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국의 안보적 대응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중국의 핵력 증강이 한반도에 미칠 그 영향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유사시에 중국 해군의 작전 능력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미중 간의 남중국해 충돌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한국 해군의 그 미군 지원 요청이 왔을 때 어떤 우리가 태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리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호도 문제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글로벌 상태에 대비하는 문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그 해양 전략을 강국으로서 중견국 그다음에 강대국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강국은 될 수가 있다. 강국으로서의 그 부상이나 해양 전략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중국 해군력이 계속해서 부상하는 것이 지금 균형을 흔들고 있다.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민 통제나 이런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과 함께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 군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으로 매짐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 중국, 우리한테는 어떻게 됐든 간에 현존하는 위협이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위협이고 이런 부분들을 두 분이 충분히 나름대로 논지를 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어서 토론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교역박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연세대학교의 배정윤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이어서 국민일보의 군사전문기자이신 최현수 대표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박찬희 교수가 발표한 중국 해군력 관련한 사항에 대한 토론은 두 분 다 중국 전문가이십니다.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김웅 교수님과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신 김태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7분 이내에 토론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정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일단 구영호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몇 가지 좀 구현된 설명을 한 뒤에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첨언하는 그대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북한의 비대 침략에 대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북한에 있어서 제7의 열세를 극복하는 하나의 유용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비대 침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국은 상당한 제한 요인이 있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한국이 할 수 없는 측면들을 북한이 과시함으로써 한국보다 우수하고 훨씬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나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요소라는 점에서 북한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미사일 전력의 강화라든지 특히 해군이 해야 될 부분으로서 추진 잠수함의 전력의 건설 그리고 특수전 전력의 대응 등등에 대한 문제에 아주 깊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공세적인 방어와 공세적인 해군의 역할을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한국 해군의 방어는 그 방어의 대상이 북한의 해군의 공격력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맞춤형 방어의 형태가 수준 갖추기 가능성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논의의 중심도 새로운 비대칭 위협이 등장했으니 이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한 가지 던지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북한의 대한반도 전쟁의 큰 그림이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2014년에 김정은의 그 연설에서 보면 3.1 전쟁의 개념이 여전히 발효하고 있고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50년 6월 25일에 3일 만에 서울은 점령했지만 부산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실패했던 요인들을 보고 3일 만에 한반도를 점령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한반도의 중심을 끌고 지나가는 이 투사와 기습 작전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력을 본다면 50년 6월 25일에 우리 한국 해군의 혁혁한 성과와 공헌이 결국 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그런 백두산함의 아주 성공적인 그런 승전 그리고 옥계 해전 등등을 고려를 한다면 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전이 지켜졌고 낙동강전이 지켜졌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즉 안정적인 배후를 한국의 해군이 유지하고 있었고 해상행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6.25 전쟁에 동안 그 위력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21세기 현재에도 근본적인 북한의 전략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 북한의 대규모의 한전 수상함들이 상륙 한전이 수백 척이 있는 부분, 즉 북한에서 상륙과 어쨌든 해외에서의 우세를 점령하기 위해서 유교전쟁에 선택을 한다면 외부로부터 남한 한반도로 접근하는 해상로를 통제하겠다. 이게 통제하지 못하면 북한의 위상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한다면 역시 잠수함을 중심으로 한 해양 공세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한국의 지금 현재 21세기에서도 비대칭 위협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잠수함 위협에 대한 비상 작전 능력의 강화라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잠수함 운용의 전략을 좀 뼈가지키는 것, 태수의 증가와 그리고 능력의 강화 측면이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좀 비대칭 위협을 좀 넘어와서 여전히 저희 지금 큰 심각하게 위협을 갖고 있는 것 중으로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북한의 제식의 무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강화할 측면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좀 공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국군 해군뿐만 아니라 한국군 전체 해군의 무장 수준이 점점 첨단을 3세대, 4세대로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위협적인 것은 2세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막강한 수적 우위를 통해서 한국의 위협을 주고 있는 이 북한의 제대식 무기에 대한 대응 또한 그리고 한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기 힘든 기억하기 싫은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2002년도에 아주 많은 사상자가 났던 케이스도 북한이 최고급 아주 선진화된 무기에 당한 게 아니라 육군 정착부를 대위 올려놓고 중포에 당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3세대, 4세대 무기를 수준을 선진화시키고 첨단화시키는 것과 함께 여전히 북한이 수적 우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제대식 2세대 기업에 대한 무기에 대한 대응들도 여전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대칭 전력으로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이 대량 살상 문제는 뭐 대부분의 아마 계신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보십니다만 사후적인 병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합니다. 그 파괴 수준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정도 수준을 고려하면 뭔가 디스탄딩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반응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무의미합니다. 뭔가 먼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1999년 뭐 SD가 윌리엄 페리 이야기했던 프리벤티브 디펜스라는 게 그래서 원래 국가과정 같은 경우는 그 공세적 방어, 공세적 해결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이 방어 시스템은 어쨌든 북한의 모습에 북한의 공격력에 맞춤형의 이 방어 시스템일 텐데 이게 한국으로서도 고민스러운 것이 주변 국가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하는 점에 걱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북한의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반격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의 모습들이 결국은 상당히 공격적 모습으로 공격형 무기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저 쓸데없는 오해와 이 잘못된 인식을 조장함으로써 한국 해군에 대한 이 활동과 작전에 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 북한에 대해 비대칭 위협에 대한 방안과 대응에 있어서 한국의 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쨌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킬체인이나 KMD 등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 개념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올해도 예산이 약 한 8조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여기 이제 해군의 향후 배정 방향이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한 가지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도 박사님 말씀하신 좀 킬체인의 개념이 치상군 중심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고려를 하면 이 치상군의 이 보행 지점들이 상당히 타점들이 북한에 공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북한이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한국 해군의 이 수상함들은 굉장히 고발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를 하면 치상군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킬체인과 어쨌든 정보 수집 중심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이 한국 해군의 독자적인 KMD, 즉 KNAMD를 좀 만들어 그 개념을 좀 발전시킨다면 아마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이상의 좀 구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에 그 단지하고 추적했던 것도 다 한국의 해군의 일싸움의 성적이었다고 본다면 이미 정부 수출과 단지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다면 뭔가 직접적인 타격 능력만 좀 갖출 수 있다면 한국 해군만의 독자적인 KNAMD의 개념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고 그런 데서 본다면 이 친항대에 있는 제도적인 친항대 역할도 또 전략적인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점이 지금 이제 고려되어 있는 대한해역이나 남북한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 해군형 킬체인의 중심으로서 대형 수송함이나 이기스 추감이 모함으로 쓰고 있는 이 제도 칠 전달의 중요성이 상당히 주목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고 그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점에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공인교실 출장입니다. 구영 박사님 발제문에 의해서 재밌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들이 참 많이 와서 그게 좋았었는데요. MSS 같은 경우 본인이 개발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사일과 서마르기란 특수부대 이 부분은 아마 해군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구영호 박사님 발제문에서 전력 증강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점도 좀 유념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통적으로 보자면 북한과 우리나라는 해군력만 보자면 해군력이 어느 때보다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6.25 때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지니고 있는 가장 약한 전력이 바로 해군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역설적으로 그 약한 해군력을 가지고 가장 우리를 괴롭혔던 것도 바로 북한의 해군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해전이라든가 또 지금은 SLBM이라는 잠수함 전력을 가지고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역으로 보자면 북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약한 전력을 가지고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해군 전력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이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전력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고 있느냐, 이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의 이면에 보면 해군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국방 출입기자를 7년 정도 했는데요.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서 이 전력 증강 계획을 굉장히 치밀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리 없이 끌어오는 셈이 됩니다. 사실은 이지스함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국방 출입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걸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3척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이긴 하지만 6척을 더 건조할 계획이고요. 잠수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제 북한의 잠수함이 70척이라고 해서 척수로는 저희가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1200톤이나 1800톤도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3000톤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전력의 측면에서는 과연 북한보다 작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이 전력의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갖고 더 첨단 무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작은 전력,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낙후되어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다 탱크를 엮어서 쓸 정도로 절박함에서 나온 이 전력의 실체를 좀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체계 이제까지는 계속 우리가 하드웨어를 강화시키는데 많이 중점을 줬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우리 해군 장교들이 북한 사람들 놓지 않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전략이 계속돼야 되는데요.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는 이번 유영훈 박사님의 발제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한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핵과 미사일의 공격에 대해서 해군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것은 방어적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렸을 때 하는 방법은 궤적을 찾는 거나 떨어진 것을 주워올리는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유영훈 박사님 발제에서는 이 방어의 측면에서 일단 공세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또 공세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이지스함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탐지는 가능합니다. 사실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탐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고 계시죠? 초기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었고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잡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완벽하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궤적의 부분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지스함도 갖고 있고 잠수함도 갖고 있지만 의외로 그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거는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자란 점이 무엇인가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지스함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미사일 방어 능력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자세히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SM-3와 사드의 문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래서 워낙 사드 부분이 강하게 오다 보니까 SM-3 같은 경우 해군이 필요성을 느끼고 일부 아마 합참에서 예산을 되니까 사드와 SM-3에 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용이 좋은가라는 시험을 했었는데 아마 SM-3가 더 좋은 걸로 나왔지만 이제 묵살이 되거나 붙였다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인가는 정치적인 부분이 많은데 유영훈 박사님께서 SM-3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치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SM-3를 그러면 해군이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는 필요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군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뭐가 그러냐? 북한이 SLBM을 개발해내는 것은 해군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잠수함밖에 없죠. 근데 북한의 경우 저희가 처음 북한이 SLBM을 만들어낸다라는 첩보라든가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저희 우리 국방부 대변인 하셨던 김혜석 선배님께서 계십니다만 이 북한이 SLBM을 만들어낸 것이 가능했느냐,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좀 어려울 수 있다. 이제 골프코 잠수함에서 3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첩보로 봐서는 하나의 잠수함 골프코보다 훨씬 약한 데다가 단 하나의
얘들이 그럼 나가서 한대 쏘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느냐 해서 효율성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얘들은 그 조그만 SLBM에다가 단 한 번만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보기에 되게 어리석지만 개발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한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한이 SLBM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할 거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처밖에 없고 또 실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전략적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잠수함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3,000톤급 잠수함을 원자를 추진으로 가야 된다. 저희가 미국이라든가 주변국들 아까 우리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얘기를 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해군력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는 함정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신형 후양 같은 경우도 어제 대부함이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낡은 함정들도 굉장히 좋게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갈때 이제까지 알았었던 미사일 탄도 방어에 대한 요령 능력 강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사일 잠수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힘을 좀 집어넣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해군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군에서도 하고 소공을 위해서도 하고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적에 대해서는 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대부분 우리의 시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해군에서도 북한 해군이 어떤 식의 전력이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내재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군으로서 굉장히 좋은 시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북한이 선택한 방법이 잠수함에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자면 해군력을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가 해군이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문제까지 아닌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구영호 박사님께는 SMC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실험 미국에서 오셨습니다만 미국에서 많이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하시죠. 동맹이지만 가까이 있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전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뛰어난 전략을 쓸 수 있는 것도 우리처럼 자주 보직을 바꾸거나 자주 사람을 바꾸지 않고 수년간, 수십 년간 같은 문제만 연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당연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군 미지 이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저희 사업단자들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미군들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미군이 얘기하는 것이 따라하고 끌려가는 측면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단자를 14년으로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알고 있는 단장을 하다 보니까 미군과의 얘기할 때도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미군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자 고민에 대한 지금 파악이 잘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군에서도 전문적인 전략과 북한이 뒤통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창규 교수님 그 발표에 대해서 김국민 교수님 예, 아주대 김국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창희 교수님은 이 분야에서 전문가시고 그리고 전반적인 논지에 있어서 사실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지만 보다 구체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보다는 제 옆에 계신 김태호 교수님 훨씬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그 외교 안보 전략의 근지에서 박창희 교수님의 말씀을 약간 더 다른 각도에서 점검해보는 걸로 이 토론을 개시하겠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잠자는 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귀엽고 통통한 팬더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용으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보이고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시기 들어서 그 큰 변화는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발전도상국이 아니라 강대국이라는 자아정체성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국가 대전략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에 속한 국가가 아니고 중국은 더 이상 북한만을 바라보고 한반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허브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중국의 시야는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중국이 바라보는 전망은 수십 년의 앞을 내다보면서 이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더 이상 대륙 국가로서의 중국이 아니고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복합 정체성을 가진 국가로 이제 거듭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면서 중국은 아직도 발전 중인 강대국으로서 핵심 의지, 핵심 이익만큼은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혹은 대립 국면으로 이 모든 걸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은 이제 발전도상국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국가 대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1대1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해양 실크로드를 이제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 그림에는 그 서쪽으로 가는 것만 보이는데 사실은 남쪽으로 뻗어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까지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 출구인 겁니다. 거기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또 하나의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동쪽입니다. 바로 제주도와 부산과 그리고 나진 선봉과 나오카 그리고 일본의 홋카이도 이어지는 이 선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것을 보호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협력의 어떤 뭔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현재 중국은 그 결과로서 동중국에서 이제 새로이 분쟁의 영역으로 들어갔고 남중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쟁에 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서해상에서의 어떤 해상 갈등이 저는 더 빨리 전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제주 남단 해상 그리고 이어도 공간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곧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0년 전에 러시아의 남하에 대응한 세계의 열강들이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독도를 강점하는 것을 허용했듯이 이 이어도 공간은 비슷한 전략적 공간으로서 이제는 세계 열강들이 주목하고 중국이 결코 놓치기 싫어하는 전략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훨씬 더 중국의 해군력 증강 그리고 중국의 해양 전략의 부사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해서 해양 실크로드의 어떤 동쪽으로의 확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미중 간의 그 관계가 전략적 협력에서 전략적 경쟁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수용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우리가 사실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변화한 것이 별로 없지만 중국은 미국 중심의 북핵 패러다임에서 중국 중심의 북핵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저는 시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양 전략에 있어서도 최근에 중국의 군부 패턴에 있어서 북해 함대가 북부 전부에 속하게 된 것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해양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될 아주 구체화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현재 2025년까지 3척의 항모를 가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장차 중국은 미국의 제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핵 잠수함과 SLBM 능력을 제고시키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의 이러한 전략 속에는 갈등의 영역도 있고 협력의 영역도 있고 시간적으로 우리가 그걸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만의 시간이 협력의 영역으로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그 시간이 지나가면 갈등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별미 연중의 전략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의 어떤 군사적 그 접근 그리고 갈등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적정한 수준의 합당한 수준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지적인 군사 갈등에 대비해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협력의 그 역량도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중국을 적으로만 대상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 우리 중견국으로서의 어떤 능력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군 지도부 간의 네트워크를 훨씬 더 강화해야 되고 특히 새로이 북부 전구에 속하게 된 북해 함대와 우리에 의해 사용하는 이 제주의 함대라든가 온튼페이라든가 그 네트워크를 훨씬 더 그 인적 교류와 상호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 외교를 바탕으로 해서 또한 한중 간의 위기 관리 기제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비전통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을 강화시키는 즉 협력과 대응 대비가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복합적인 전략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김태호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림국제대학원의 김태호입니다. 항상 토론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발표자이신 박찬희 교수님은 믿고 읽는 그 저자입니다. 항상 글을 쓰시면 성실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학식을 갖춘 그런 글을 쓰시기 때문에 오늘 논문 발표문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문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국가 전략, 해양 전략, 그리고 중국 해군의 전력 변화, 특히 그 주요 무기 체계 플랫폼의 변화까지도 표로 만들어가지고 꼼꼼하게 그려졌고, 그리고 지역 해양 안보 협력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처벌하셨는데요. 제가 중국 군사를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도 누가 저에게 중국의 군사 전략이 무엇이냐 그러면 참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중국에다 대고 중국의 군사 전략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물어왔어요. 그래서 작년 5월달에 중국의 국방백서 제목이 중국의 군사 전략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거기 그 중국의 해양 전략은 뭐라고 나오냐면 근해 방어 및 원해 호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위, 보호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없던 표현이기 때문에 중국이 과거에 비해서 지역 보호 작전까지도 고려하는구나. 특히 아덴만과 같은 그 대테러 작전이나 아니면 그 비전투원 소개 작전이라고 하죠. NBO, 그것도 리비아에서도 했었고, 작년에 남수단에서도 했었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PKO도 그렇고, 그런 것까지 늘려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박창희 교수님께서 중국의 해양, 해군, 그리고 해양 전략이 국가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논문의 핵심입니다. 중국이 그런 만큼 해양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박찬희 교수님 그 발표는 국내 최고 수준이에요. 과거에 이 주제에 대해서 쓰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이 정도 수준을 매지를 못했습니다. 정확성도 그렇고. 근데 저는 고려를 좀 해야 될 게 중국은
조금 과장되지 않나 싶네요. 왜냐하면 중국은 대륙국가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소위 대양국가라고 하거든요. 대서양과 태평양 중간에 있는 인터오시애닉 파워이기 때문에 그 전략 방향이 달라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륙 방어를 경시하고 해양 방어를 더 중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해는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금년 2월달에 중국이 7개 대군부에서 5개 전구 정화를 시켰는데 거기 이제 중국은 명령체계가 사령원과 정치위원 두 사람이 서명을 해야 문건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10명 중에 해군 공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합동군 간다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해양 생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양 생산은 수산업, 그리고 해양 광물, 모든 해양과 관련된 생산물을 종합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내는 수치가 있는데요. 한 11%에서 12%쯤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많이 늘어나겠죠. 가능성은 높은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군사대화, 해군대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맞는 얘기인데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는 이제 거기 이제 우리말로 붉은 깃발, 흠기, 홍치 7이 있고 9가 있고 다 대공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300, S-80도 있고, 근데 사거리가 얼마 안 돼요. 홍치 7 같은 경우는 700km밖에 안 되고, 그런데 작년에 S-400, SA-21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케미스트로 딱 얘기했는데, 미사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대공 미사일이 100km에서 400km까지 갑니다. 이걸 내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가장 최근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해군, 특히 해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많이 건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2000년대 초까지 어떤 식으로 이 함정을 운영을 했냐면 신형 함정이 한 척을 취역을 하면 오래된 함정을 한 척을 퇴역시켰어요. 그래서 숫자가 비슷하다가 이제는 설명이 늘어나고 기술이 좋아지니까 퇴역을 안 시켜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늘어나는 거죠. 잠수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북쪽함, 호위함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래된 게 이렇게 중국이 중국 해군이 발전한다를 쓰는데 중국 해군의 문제는 없나? 그걸 좀 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2003년 초에 중국의 명급 잠수함 그 내에 있던 73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명급 잠수함은 승조원 그 전원이 50명인데 왜 72명이나 들어가 있었나? 그리고 왜 전부 다 사망을 했나? 잘 안 밝혀졌거든요. 이런 문제. 그리고 중국이 대공 미사일 체계, 그리고 대장전, 그리고 중국어로 연합작전, 리에너가 우리 한국말로 합동입니다. 합동. 그래서 중국이 합동을 그렇게 외치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작년 4월인가에 랜드 연구소에서 불완전한 전환, 중국 인민해방의 약점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목조목 전부 다 문제적인 인물을 전부 다 집어냈어요. 항상 중국 해군 아니면 중국군에 대해서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문제점은 많다는 그런 말씀드렸고 하고 있고, 한 두 가지만 더 할로 썼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중국 군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중국 해군
해군이 병력 수가 어떻게 되느냐, 몇 명이냐? 그러면 중국 국방부에 보면 23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0만이 말씀은 30만이 넘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30만이 넘는데도 아직까지 23만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 그런 게 이제 좀 중도심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그 해양 안보 환경을 평가하는 거예요. 현재를 평가할 수 있어요. 앞으로 5년 뒤에 한국의 해양 안보 환경에 가장 위협되는 아니면 도전이 되는 국가는 어디일까? 특히 10년 뒤에 어디일까? 꼭 국가 이름을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를 안 내더라도 많은 분들이 짐작할 거예요. 중국이 현재 30만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전례 없이 대규모로 군 구조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완성됩니다. 해군은 거의 영향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중국 해군은 예산이 늘어난다는 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중국이 2020년에는 어떠한 해군을 갖출 것인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출 겁니다. 2025년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좀 더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획부에도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안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 국방부에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입니다. 지난달에 나왔는데 요즘 미중 관계가 안 좋아서든지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공개 자료를 많이 띄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금년 3월달에 일본도 지금 이게 한 몇 년 됐는데 금년 3월달에 일본도 중국 군 평가서를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연구소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이 대만은 뭐 하도 망해서 제가 가져올 방법도 없어요. 근데 이 두 보고서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중국 해군의 변화예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해군이 제일 많이 변해요. 미국이나 중국이 중국 해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는 게 아니라 중국 해군 자체가 변화폭이 제일 커요. 저도 우리 해군 전문가들, 원로들 많이 모이신 자리에서 듣고 싶은 말은 우리는 왜 이걸 못 만들까?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 미국 그 관계사님 자동차하고 문제 때문에 여기 표지에 이 책이 보고서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고 써 있어요. 9만 5천 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1억 정도 그게 안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 저렴하게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 지정된 토론자의 토론가 끝났고요. 발제자 두 분이 토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질문은 없었습니다만 답변이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시간인 것 같으니까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토론 청중석에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듣고 마지막으로 두 분 발제자 정리하는